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인생을 논할 때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이 바로 삼국지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리더십 강좌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삼국지의 영웅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삼국지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해오신 나채훈 선생님 모셔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요즘 정치계 일각에서도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빗대서 이 정치인들을 표현하곤 하고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막론하고 요즘 이 정치, 경제, 사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삼국지의 영웅들을 표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역사적으로 영웅들은 수없이 많은데 이제 삼국시대에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영웅들의 이미지가 단순하게 또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죠. 네. 특징이 예를 들어서 조조 그러면은 전좀 음험하고 간사하다, 네. 지략이 있다든지 또 유비는 아주 관대하고 좀 어리숙하지만 사람은 괜찮다든지 이런 분명한 이미지 때문에 네. 쉽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점이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캐릭터가 확실한 이 차별화된 인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이게 전달해 주는 것도 쉽고 또 이해하는 것도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시죠. 예. 네, 오늘 이 삼국지 리더십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삼국지에 나타난 다양한 리더십과 또 이 각각의 리더십이 갖는 장단점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삼국지의 배경이나 그 줄거리들은 이미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테고 또 시간도 여러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삼국지의 영웅들이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응원가를 보내주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좀 삼국지 리더십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들의 그 세 분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흔히 난세의 리더십이다 또는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물 박람회다 또는 인재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근데 이제 무슨 난세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난세가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난세라고 그러는 게 뭘까요? 우선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치안 상태도 영 엉망이 되고 우리 민중들의 삶은 상당히 힘들어지고 정치는 무능하고 하여튼 사회 전체가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진 속에서 헤매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진 리더십의 출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수많은 인재들의 박람회다. 이제 이 부분하고 또 난세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 세상의 평화시보다는 난세에 좀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물론 평화시라는 것은 이게 세상이 평탄할수록 기득권층이 맨날 요직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회적인 출신 성분이 낮거나 가난한 집안 출신이나 시골 지방에 있는 시골뜨기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난세하고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대적인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삼국지를 예를 들자면 바로 이 등장하는 세 인물이 그런 이제 시대적인 환경에 덕을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조조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는 그 내시 출신입니다. 내시 집안 후손이죠. 그 할아버지가 조등이라고 하는 그 환관이었고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그 조조를 낳게 됩니다. 유비는 잘 아시다시피 황족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집신 삶아서 팔던 친구니까 굉장히 가난했죠. 홀어머니 모시고 겨우겨우 풀칠하고 살던 친구고, 이 송건이만 해도 그 먼 저기 서울서 멀리 떨어진 지금
양자강 부근인데 이 지역의 그 하급 관리, 현리라고 그래요, 현. 요즘 얘기하면 군의 한 부군수 정도 되는, 근데 원래 중국 땅덩어리가 넓고 그러니까 저 먼 시골에 부군수집 정도 자녀가 출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출세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었다. 요것이 삼국지 리더십이 갖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세 또 출신 성부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해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 이놈들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이렇게 큰 일도 해냈고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그야말로 한다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박람회 또 뭐 인재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세에 분명히 인물들이 물론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난세가 중국 사회에서 보면은 한 7번 이상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이상의 그 대혼란기, 그러니까 사회적인 격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 온통 뒤집히는 거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황제하던 친구가 저 뭐 길거리에 거린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길거리에 전락하던 친구가 황제가 됩니다. 명나라 그 주원장이도 원래 탁발성 출신이에요. 집안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지 생활하다가 터득한 그 어떤 용기나 세상의 이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황제가 돼서 명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삼국시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농후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시대에는 이 삼국시대처럼 인재박람회라고 할 만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그래서 참 인재학의 보고다, 뭐 인재박람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시대의 다른 리더들보다 조조나 손권, 유비 이 세 사람의 리더들이 그야말로 인재를 광적으로 뭐 좋아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자나깨나 정말 인재를 찾고 싶다. 뭐 과거도 불문이고 뭐 그 인간성도 상관없다. 오직 능력 있는 인자만 있다면은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내가 좀 세상을 좀 한번 내 마음대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그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서 인재에게 집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인재의 박람회다 이런 부분을 낳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삼국지를 볼 때 조조 경우에 보면은 구현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이 구현령이 뭐냐면 천하의 인재를 찾아내라. 뭐 하여튼 뭐 형수하고 나쁜 관계가 있다. 뭐 또 예전에 누구 뭐 좀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과거를 따지지 말고 능력자를 모두 구하라 그러는 게 구현령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부분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인재에 집착하는 모습을 순욱이라고 그러는 참모를 만날 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욱이라는 책사를 맞이했을 때 정말 기뻐서 막 환호작약하면서 외칩니다. 드디어 나의 자방을 만났다. 이 자방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장량이라는 사람의 혼대, 이게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 물리치고 한제국을 만들 때 그야말로 1급 전략가에다가 명천모에 명정승에 온갖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갈량 이상으로 뛰어난 현재까지 중국 4천년 사상 훌륭한 명천모 얘기를 하면은 이 장량, 장자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방에 비유할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 물론 사람에 반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재를 추구해왔다라고 또 갈구해왔다는 하나의 반증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순욱이가 마지막엔 좀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지만 수없이 그 마지막까지 그 양반의 진언을 듣고 맡기고 신뢰하고 함께 하여튼 천하를 도모를 하죠.
그 다음에 유비 경우는 이 인재 욕심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삼고초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고초려는 이 제갈량을 찾아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목욕제기하고 그 추운 겨울에 장비, 관우 두 사람 데리고서 그 융중에 있는 제갈량의 그 초옥을 3번 찾아갔다는 고사인데, 오늘날도 뭐 이런 그 삼고초려 하면은 그야말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대명사처럼 쓰이죠. 그때 그 제갈량이가 우리가 이제 그 유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군을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나게 되면은 대개 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그 발탁돼서 들어왔으면은 좀 의시될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이 또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십니다. 이 관계를 군신수어지교라고 그러죠. 물과 물고기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오늘날도 중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주군과 신하의 관계는 군신수어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듯이 이 유비도 인재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나 또는 인재를 만난 이후에 인재를 관리하는 것이나 또는 그분에게 그 천하 삼분지계를 또 얻어서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마지막에 제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인재를 아끼고 인재에게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의지하고 인재를 위해서 살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권도 비슷합니다. 손권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과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인재에 대한 갈구는 이 조조 유비에 못지않아요. 노숙 같은 경우 만날 때는 그 적벽대전 끝나고 노숙이를 이제 맞이할 때 보면은 그야말로 한 주군이 신하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 예의를 다 바칩니다. 마치 스승처럼 모시고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이 노숙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그 인재를 위해서 또 인재를 아끼고 인재에게 모든 걸 맡기는 이런 리더십이 또 삼국지에서는 하나의 또 삼국지 리더십에서 우리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서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조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십을 따지기 이전에 상당히 음험하고 간사한 놈이고 아주 비정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백사 일가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지요.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아무튼 조조는 이런 또 하나의 우리에게 굳어진 이미지가 있고 유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없이 울지요. 그리고 걸핏하면 도망칩니다. 뭐 부모는 없으니까 놔뒀고 처자식을 버리고 뭐 수없이 도망치고 울고 매달리고 물론 덕망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있다고 여기지만 좀 어리숙한 친구고 뭔가 좀 믿기가 어려운 이런 이미지가 유비에게 있습니다. 송고는 또 원칙도 없이 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물론 외교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하긴 하지만 철저히 실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지나친 눈치꾼이다. 뭐 이런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런 굳어진 이미지 때문에 삼국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좀 착각이 오지요. 그렇지만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이런 측면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리더는 기본적으로 권모술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데서 봐도 리더는 곧 이코로 권모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권모술수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잔꾀 정도가 아니고 큰 의미에서 대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지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리더가 되다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읍참마속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부하 장수를 벤다. 그 뭐 정말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특히 뭐 발가락이 뭐 썩는 병에 걸렸을 때 발가락 잘라내지 않으면은 생명이 위독하니까 이런 비유로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이런 리더십이 지닌 잔혹한 결단력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난세를 헤쳐나가려고 그러면은 배우 뺨치는 연기력도 필요합니다. 유비가 도처에서 자기 처자식은 돌보지도 않는 친구가 그 피난 가는 백성들 불쌍하다고 울지요. 그건 놀라운 연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조에게 패해갖고 도망치면서 부하 장수들 앞에서 이러지요. 야, 나 강물에 빠져 죽고 싶다. 니들은 그야말로 훌륭한 죽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진심일 수가 없죠. 또 말립니다, 이제 부하들이. 그 이제 마지 못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길을 찾자. 이렇게 그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리더십을 단순하게 봐서는 참으로 힘들지 않느냐. 도처에서 결단을 요구할 때마다 상식을 배반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은 삼국지 리더십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리더십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게 선과 악이라든지 또는 양면성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서 비난하게 되면은 자칫 리더십 자체를 잘못 보는 위험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리더십을 좀 감상적으로 바라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감상적인 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거 한번 얘기하자면은 선거 때 우리 후보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얼굴 생긴 게 멋있으니까 찍고 말 잘하니까 찍고 저 친구는 뭔가 말이야 근사해 보이니까 절대 저 친구의 정책이 뭐고 저 친구가 앞으로 무엇을 잘해 나가야 될지 꼼꼼히 안 따져봅니다. 이런 것이 감상적 방법이에요. 감상적으로 리더십을 보는 것은 아무튼 시대를 불문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난 삼국지는 우리에게 감상적으로 리더십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세 사람의 업적이나 리더십 자체보다도 또 하나 깊숙이 들어가서 삼국지를 이해를 할 때 소설 속에서 보면은 그냥 싸움하고 멋있게 도망치고 부하들에게 뭔가 좀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만 자꾸 돋보이는데 실제로 조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둔전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둔전제의 핵심은 그 후한 시대 이후에 붕괴된 이 중원의 농업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우리가 곳간이 차야 뭐 예의도 생기고 염치도 생겨나는 것처럼 우선 리더로서는 이 사람이 경제를 살렸고 그다음에 관료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삼국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매관매직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돈 주고 벼슬을 팝니다. 돈 주고 벼슬 사서 부임한 지방장관이 본전 안 뽑겠어요? 그 본전 뽑는 과정은 가혹한 세금 또는 부당한 어떤 착취 이런 거로 이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관료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민중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내요. 구품관 인재 같은 경우 정비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인인데 굉장히 그 시가 의외로 아주 자유분방해요. 이 유교가 지배하던 1800년 전의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할 텐데 이런 시대를 끝장을 내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좀 뭔가 활기찬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삼국지 리더십에서 빼놓으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울보 또는 뭐 어리석은 정도 뭐 덕망은 좀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비지만 실제로 또 들여다보면은 법령을 굉장히 간소화해요. 법령의 간소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복잡할수록 민중에게는 피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공평무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기 코드 맞는 사람만 그렇게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도 좀 소설을 읽으실 때 간과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성권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실리주의로 외교 정책을 이끌고 그 다음에 양자강가의 그 조선업을 발달시켜가지고 경제적인 성공도 많이 이루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분이 의외로 자기의 건강관리에 충실했다.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조가 66세, 유비가 63세, 손권희가 71세를 살았어요. 지금부터 1800년 전의 연령입니다. 해방 직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채 안 됐어요. 그거 잘 모르셨죠? 해방 전이라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한 60년 정도 전에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됐어요. 1800년 전에 60대, 70대까지 살았다는 것은 자기 건강관리에 굉장히 철저했고, 그리고 그 정말 거의 1년 12달을 전장터에 뛰어다니는 사람 치고는 대단한 장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생활을 잘 관리했는지 또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조조의 경우에는 평생 옷을 뭐 3벌인가 밖에 없었다고 기록에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은대야로 세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대야를 보고서 모든 또 그 고위직들이 은대야를 쓰니까 자기가 빨리 나무대야로 바꾸는 바람에 은대야가 없어지고 전부 다 그 나무대야를 사용하겠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산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리더십이란 이유로 제가 그들을 지금 이해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노력을 했고 세상을 위해서 대의를 품고 많은 인재들을 찾고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하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서 성공을 한 것이지 무슨 난사라고 해서 갑자기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데 굉장히 충실한 인물들이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또 삼국지 리더십에서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자면은 하여튼 출신 성분도 상당히 안 좋고 그야말로 앞으로의 인생도 좀 암담했던 시절에 20대 그 초반이든 후반이든 이때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을 한번 뒤바꿔서 신바람 나는 세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이 삼국지의 시작이에요. 아무튼 이런 시대에 이 젊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자세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자기 목표도 분명히 갖고 자기 관리도 확실하게 해서 그야말로 한 국가의 창업자이자 인생의 성공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응원가는 아무래도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경영한다면은 미래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런 깨우침을 주는 것이 삼국지 리더십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응원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이 리더는 권모술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권모술수는 잔꾀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필요한 지략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유비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 조조의 리더십이 필요한 조직 이런 것이 구분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조직하고 리더십은 구체적인 그 리더와 그 또 만들어진 조직 또는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 리더가 들어가는 그런 상관함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류하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21세기형의 리더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유비형보다는 송곤형이 좋습니다. 송곤형은 역시 경제라든지 국익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그 사람은 박력이 없는 것 같아도 수성형이거든요. 앞서 우리가 이룩한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수성형이 더 창업형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 삼국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재밌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리더들에 대해서 용장, 덕장, 지장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 용장 밑에는 약졸이 없고 또 덕장 밑에는 배신자가 없으며 지장 밑에는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유능한 리더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리더의 유형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잠재적 그 능력도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리더십 강좌 여기서 오늘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